국회에서 송곳 질의를 통해 계엄의 전모를 밝히고 있는 분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양심 증언 이끌기도 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저격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이 국방위원회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걸로 유명한데 사실 서로 그래서 장관 출신만 4분입니다. 야당에서. 아 그렇군요. 예. 예. 4분이고 그다음 5의원들 최고위원이 2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간사를 맡고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 아마 모든 상임위 중에서 아마 국방위원회가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네. 이목이 집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특히 이제 뭐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랄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있고 또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잖아요. 네. 부승찬 의원님께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데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예전에 그 용산 관저이 이전과 관련해서 회고록 자서전 같은 걸 쓰셨다가 지금 고발당했죠. 국방부한테 고발당한 건가요, 그게? 그렇죠. 예, 국방부 쪽에서 이제 고발을 해서 총 예. 3건이 지금 중앙지검에 2건, 예. 그다음에 이제 군사법원에 1건 그렇게 지금 계류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네, 문제가 된 거죠? 그것도 1건이고요. 명예훼손이고 그거는 예. 명예훼손이고 또 1건 천공이 왔다 가지 않는데 왔다 갔다고 했다고 이제 명예훼손이고 2건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군사 기밀 누설로 큰 걸로 걸려 있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지금 중앙지검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군사기밀 누설은 지금 현재 이제 군사법원에 있죠. 아니 전 국민이 다 언론 보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아직까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 보면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워낙 이제 과거에 한참 전 일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2차 계엄을 군에서 검토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현장음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엄 상황실로 직행해서 2차 계엄을 검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부승찬 의원님 지금 목소리이고 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네, 때 예. 나온 발언인데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많은 뉴스 보도들이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예. 1차 계엄을 했는데 국회에서 이거를 계엄 해제를 이제 결의를 해서 이게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하는데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시간이 좀 지연되잖아요. 시차가 있었잖아요. 예, 한 4시간 반 정도. 그 상황 그 사이에 3시간 반이죠. 예. 3시간 반 사이에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한 출처의 제보는 뭐냐면 처음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로 들어와서 지하 3층에 있는 지휘통제실로 들어와서 김용현 의원에게 그거 국회 하나 군이 장악 못하냐 이렇게 하니까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병력 더 끌고 가서 2차 계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거를 제보를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긴급 요청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이제 뭐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계엄사령관 등이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4층에 있는 계엄 상황실로 이동합니다. 계엄 상황실로 이동하자마자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 법령집을 갖고 와라. 이렇게가 되고 이제 문이 닫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간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새벽 3시에 육군본부에 있는 주요 지휘관 참모들을 서울 계엄 상황실로 소집 지시한 게 새벽 3시입니다. 육군본부라고 하면은 대전에 대전에 있는 거죠. 계룡산 바로 밑에. 계룡산에 있는 장교들이 그 장교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대령 장성급들이라고. 대령 장성급이요. 그 34명이 용산으로 올라오던 중인가요? 올라오려고 준비를 한 건가요? 아니요. 3시에 출발했고 지시를 받고 출발했고 3시 반에 상황 해제가 돼서 내려갔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소위 말해서 회군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30분 딱 3시 반이랍니다. 그 회군을 하는 시점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이제 선포한 시점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애초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이 행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국가 세력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한 거는 설령 예. 의결되더라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난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봐요. 저는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계엄 검토와 명령을 내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서 온갖 부대 동원될 수 있는 부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7이라든지 뭐 특전사 이하의 1공수, 3공수, 9공수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을 제압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맘만 먹으면 다 가능한 거였는데 본회의장도 접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707 특임단이기 때문에 특전사 1공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군인들이 내리고 보니 국회였다. 임무 부대원들은 그랬고 지휘관들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계엄을 논의하다가 실질적으로 지휘관들이 안 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육군본부에 있는 주요 핵심 포스트에 있는 지휘관 참모들이 결국은 30분 만에 회군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에 이제 가정인데 대통령이 이제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34명 뭐 장교 30여 명이 만약 계엄 사령부로 왔다 하면은 뭘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에 대한 새로운 세팅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로 봐요. 계엄법상에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잖아요. 선포 요건. 그게 중요한 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급 비상사태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는 이제 2024년 6월부터 계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었거든요. 뭐 김민석 의원은 8월에 이게 최초다 하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계엄 시나리오를 써서 올려서 그때 아주 기사화가 되면서 호되게 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다고요? 저는 6월이요.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이요? 예, 올해 6월에 그거를 한번 기사화가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 천하람 그 의원도 그 지금 기재부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올해 한 4월 5월쯤에 언론사 정보 보고로 계엄 시나리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보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비슷한 시기인데 그러면 그런 즈음에 조금 정황들을 좀 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저는 군사적 상황을 보기 때문에요. 군사적 상황이 뭐냐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방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한다든지 서해에서 K9 자주포 훈련을 한다든지 무인기를 보내는데 무인기가 은밀 침투할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라 부적합 이제 그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소음도가 너무 커서 2km 위에 있어도 소음이 다 들린다는 그거. 이런 거를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군에서 대북전단을 만들어서 군에서 탈북단체도 뿌리지만 군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뿌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사적 대응이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경의 동의선에서 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자기네 DMZ 바깥에서 그러니까 북한 지역 내에서 경의선 폭파하는 거를 가지고 경고 사격을 하는 거라든지 마치 2015년 우리가 탈북단체에서 풍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고사포로 이제 공격을 해서 낙탄이 우리 적경 지역 주민들 민가에 떨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추적하고 국감 때도 질의하고 이랬었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법상의 선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번에 HID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HID 튀어나오는 게 결국은 북풍을 이용한 비상계엄을
하려다가 예. HID 쪽으로 돌린 게 아닌가. 그래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예.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1952년에 부산 정치파동 잘 아시잖아요. 예. 금정산에서 무장공비가 나타나갖고 이거를 북한 공비 소행이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버스를 이제 방첩부대와 헌병이 급습해서 야당 의원들 12명을 체포해서 구속시키는 그럼으로써 내각제 개헌을 막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 역사적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와 너무 유사하게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HID가 딱 들어왔을 때 HID가 이제 판교에 대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뭐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은 이제 체포조, 예. 예, 특수요원을 체포조로 투입했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공작 업무를 2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획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HID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보사령관에게 체포조 아니죠? 예. 그랬더니 명확히 아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소요? 저는 소요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 이러고 이제 제 질의 시간이 끝났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정보사령관 말씀하셨으니 좀 네. 이게 여러 개를 같이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정보사가 뭘 하는 부대인지를 좀 이게 군대 용어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사실 방첩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네. 이게 이름을 처음 그러니까 수경사는 수도경비사령부인 거지 수방사. 알겠고 예. 특정사는 이제 공수부대가 예, 예하에 공수부대. 있는 뭐 예, 그건 맞습니다. 알겠는데 방첩사의 역할은 뭐고 정보사의 역할은 뭐냐. 방첩사는 예전에 생각하면 예. 보안사.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군 내에서의 어떤 보안. 뭐 개인 군인들에 대한 비리, 예. 그다음에 이제 간첩 사건, 군사 기밀, 뭐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하는 데가 이제 방첩사고요. 방첩사.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 기무사, 문재인 정부 때 안보지원사령부, 예.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방첩사령부로 됐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정보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정보사는 이제 결국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예. 수집하고 특수 정보는 이제 특별 임무들. 야, 김정은 목 따와.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해요. 예. 영상 정보. 예. 뭐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감시하면서 영상을 수집하면 이걸 분석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표적을 뭐 북한의 어떤 표적들을 식별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감청. 이런 감청. 이런 부분. 예.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뭐 국내 국외 이제 첩보. 예. 첩보 요원들 있잖아요. 그렇군요. 007 같은 예. 경우.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정보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사 산하에 HID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미도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심의도 북파공작원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제 좀 거친 표현이면은 김일성의 목을 따는 뭐 이런 역할을 지금 네.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의원님이 밝히신 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북파공작원들이 판교 근처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한 30명이 네.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역할은 체포, 뭐 주요 정치인들 체포라는 의혹도 있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소유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이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특화되냐면 폭파, 요인 암살 뭐 이런 것들 쪽에 특화됐거든요. 그 다음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특화된 거고 뭐 체포 연습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요. 뭐 예. 제압은 뭐 연습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체포는 전문성 있는 군이 있잖아요. 방첩사에도 수사단이 있어서 체포 수사 뭐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에도 있고 그다음에 수방사 군사경찰단도 있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은 이제 체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ID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제 북파 공작원으로 예. 이해하는 게 그리고 요인 암살, 폭파, 사회적 혼란, 분란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거를 내부의 분란으로 위장하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 쪽에서 보내면 이게 한국에서 보낸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내부 반란군들 예. 뭐 이렇게 의심가게끔 하는. 그런데 지금 정보사령관이 예.
지금 전 정보사령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노상원 전 노상원. 정보사령관.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정보사령관을 했던 예, 분이고 예, 예. 그리고 또 경호처 차장도 했더라고요. 예, 이게 노상원이 경호실장 박흥렬이라고 있었어요. 예. 육사 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박흥렬이 있었고 그 밑에 총장 육군참모총장 할 당시에 김용현이가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하고 그래서 박흥렬 총장하고 김용현이가 관계가 아주 가깝고 예. 박흥렬이가 이제 경호실장으로 가죠. 그 밑에 오른팔인 군사관리관을 예. 노상원이 하고 거기서 나와서 진급해갖고 정보사령관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그러니까 뭐 경호처장 시절부터 해서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네. 이 전 정보사령관하고 긴밀하게 예. 이 내란을 모의를 하고 예. 토의를 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정보사령관끼리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예, 예, 예. 이 내란 음모도 얘기했다. 11월에. 예, 예. 11월에 얘기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예. 나오더라고요. 예. 왜 전직 군인이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일단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고요. 인간관계가 이제 김용현과 노상원은 상당히 이 위관 장교 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위관 장교 때부터 같은 부대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흥렬 아까 얘기했던 총장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박흥렬의 오른팔인 노상원 예. 이 두 김용현과 노상원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계속해서 연결됐던 거고요. 정보사의 특징은 뭐냐면 전역을 하더라도 특수 임무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블랙 요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태 블랙 요원 명단 다 나가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요원들을 공작을 하는 정보 요원들을 볼 때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눕니다. 화이트는 화이트는 밖으로 드러나도 되는 사람. 그렇죠. 나는 정보사의 무슨 공작대장, 뭐 공작과장,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서 명함도 있고, 예. 뭐 이런 거고 블랙 요원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 임무 훈련을 고도의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시절에 나오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블랙 요원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보활동비도 지급하고 이런 블랙 요원들을 관리하고 요번에 군무원에서 유출한 것도 이 요원들이 일부 유출이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역과 예비역이 혼재돼요. 이런 특수 임무 분야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비역들하고의 이 커넥션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상황이었고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김용현과 노상원 사이에 가장 많이 오간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요? 네, 이번에 긴급 체포한 이유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노상원을 부정선거와 이제 김용현과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계획 예. 이거를 파헤치는 이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용현이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구속된 모든 사령관들한테 부정선거와 관련된 구구 유튜버, 구구 유튜브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 카톡 뭐 네, 카톡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예, 보는 야 이거 답장을 해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식으로 해서 막 사령관들도 혼미해지는 예.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원래 예전부터 어떤 뭐 이제 군에서의 어떤 관계 때문에 매우 친밀한 관계도 있었고 게다가 경호실에서 같이 경호처에서 예. 근무했던 이력도 있으니 예. 그런데 극우 유튜버의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에 두 사람이 굉장히 가스라이팅 된 거죠.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내란까지 대통령도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예. 저 선관위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담화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전직 군인들 중에 노상원 한 명일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아니 한 명일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밝혀질 거고요. 예. 예비역도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저희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조사단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사단 명의로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가거든요. 예. 팩트 체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비역들도. 알겠습니다. 자, 이거 정보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먼저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예, 지금 국회에 나와서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건지 지금 오늘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에서 이 사실관계를 조금 검토를 했는데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김어준 대표가 과방위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예. 좀 이 내용들을 보면 예. 작전 계획서를 직접 보지 않고는 이런 제보가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도감청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 임무하던 사람들이 전부 비아폰을 썼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전화로 전화해서 비아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없으면 이제 전화를 조심스럽게 하고 뭐 이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도감청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해야겠지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휴민트, 인간 정보.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군 내부에 뭐 북한 요원들도 침투해 있을 수 있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러시아, 예. 중국 이런 쪽 요원들도 요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우리 군인들을 예. 이렇게 포섭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 같고요.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을 하는 건 그렇지만 예. 도감청으로는 불가능하다. 도감청은 아니고 휴민트라고 해서 그래서 인간. 김어준 씨는 국내 대사관이 하는 우방국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 진위를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 예, 그렇죠. 이거에 그리고, 대해서 예. 뭐 아니다. 뭐 그렇다. 뭐 이렇게는 우리가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수사가 지금 여러 단계로 특히 검찰과 좀 아니면은 이제 공조본이라고 해서 경찰, 예.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 같이 예. 이제 공조 수사를 하는데 요게 좀 경쟁하는 모양새예요. 예. 근데 최근에 경찰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불승인해 가지고 이게 안 됐거든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나요? 일단은 국수본 같은 경우는 막 급한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자기네가 영장 치면은 이제 뭐 판사가 여기 이제 기각하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검찰에서 이거를 또 반려를 시켜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영장 친 거를 검찰이 다 해버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관계자들을 뭐 각 사령관,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까지 다 검찰에서 인신 구속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상호가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긴급 체포 방식을 택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요, 이 운영의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내란과 관련된 현직 군인에 대해서는 방첩사입니다. 예. 저 군사법원법상. 예. 그러면 이제 검찰과 같은 스타일을 택한다면 이제 공조수사본부에서 조사본부를 통해서 직권남용으로 일단 걸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내란으로 몰아가는 이렇게 검찰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예. 검찰청법상에는 내란은 수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직권남용으로 우선 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죠. 예. 예. 그런 방식을 택했다. 더라면 가능했을 텐데 이게 애초에 내란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예. 군사법원법상 관할이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여 지나면은 특검으로 다 모이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상설 특검이 됐든 일반 네. 특검, 내란 특검이 됐든 모이게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수사 경쟁도 경쟁이지만은 좀 불신의 검찰 특수본에 대한 불신이 좀 민주당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을 입을 통해서도 나왔거든요. 어떤 게 나왔나요? 2차 검찰 출석했을 때 특수본에 출석했을 때 예. 지금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 양심 고백을 했는데 이 양심 고백을 예. 그냥 공작이라고 본 거예요. 민주당과 검찰이 공작이라고 봤다고요. 네. 민주당과 짜고 이렇게 해서 네가 진술 회유당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식으로 계속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런 예.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요. 예, 그거를 이제 박범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 의원님의 입장도 그렇고 빨리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이게 좀 그럼요. 규명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